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우나 이 물음을 던지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뒤 7일째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 안을 드나들었습니다. 일부 경선 주자에겐 역할을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3년만을 강조하며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고민 중이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불만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고생했다, 잘 해봐라 라는 격려부터 시작해서요. 누군가를 찍어내려는 듯한 그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이렇게. 충성심만 봐라. 상당히 다른 거 뭔가 보지. 이것은 굉장히 진하게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네.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에겐 출마를 직접 권유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나경원 의원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나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출마자 중 대부분은요. 대통령 파면 사태나 전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윤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들 몇몇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왜 주자들을 만날까요?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재판 잘 받아라. 예. 이런 민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거하고 그리고 형사재판 성실하게 받고 예. 또 죗값 치르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텐데 퇴거도 안 하고 관저에서 눌러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면되고 다음 날이었던가요? 1시간 동안 뭐 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예. 대선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식으로 권유했다고 하는데 무슨 뭐 미스코리아 출전도 아니고 뭐 미용실 원장님 권유로 뭐 미스코리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소명의식과 국민과 나라에 대한 그런 속죄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면 안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나간다고 내일 뭐 출마 선언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혹은 던지려고 하고 있는 이 인사들을 쭉 봤을 때 과연 관저에 눌러 앉아서 여전히 승복의 메시지, 사죄의 메시지 없는 그러면서 관저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파면된 이후에도 그나마 국민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선 경선 관여인가요? 당 내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분들보다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자중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퇴장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예. 그 정치적 구심력 역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으로서 그 권력을 놓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게 당의 행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본인을 배출했었던 국민의힘에 정말 그런 행동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당 내에서 탈당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경선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시간은 내일 오후 5시 관저에서 나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으로 안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하고요. 내일 오후 5시면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24시간이 더 남았네요. 4월 4일 오후 11시 22분입니다. 정확히 11시 22분에 파면이 됐는데 제가 막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보니까 일단 일주일이 꽉 차고 173시간 38분을 관저에 머문 게 됩니다. 산수가 틀렸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곱하느라고요. 네, 속보가 이어지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앞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에서 보신 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듣고 무엇에 대한 충성심인지 배신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분석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이렇게까지 8대0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 매우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에도 이제 배신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탄핵 들어갔던 사람들 뭐 또 공직을 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로 오는 사람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거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게 너무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사 시절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국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발언 때문에 유명세를 탔고 대통령 당선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충성심 중요하죠. 근데 충성심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통상 충성심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철우 지사한테 언급한 그 충성심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충성심만 봐라. 그때 그 충성의 대상은 윤석열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뽑았으면 12월 3일 밤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언급했을 때 뭐 몸을 던지든 직을 던지든 막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나왔었겠죠. 근데 그렇게 막아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충성심의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 같은데 국가관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공직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삐뚤어진 의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속보 대통령실 관계자 내일 수석금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요. 앞서 산수는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173시간 38분을 머물게 됩니다. 파면 뒤, 즉 대통령직이 아닌데 관저를 사용한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실은 3월 7일 이후부터 자꾸 시간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예. 원래는 뭐 통상의 경우에는 날로 계산하는 게 맞죠. 아, 예. 근데 뭐 법원이나 검찰에선 시간으로 하라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8일차 만 7일로 날로 계산도 해드리겠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지금 배신자라는 표현이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추측하는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라면 경선 관여 아니에요? 정치 개입입니다. 정치 개입인가요? 이후에도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란식 윤석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배신한 누군가 타인이 잘못한 것을 지금 탓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야당 탓하고 전임 정부 탓하던 그런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이 계속적인 비대위가 계속 구성되고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안 된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핵심적으로는 용산에 어떻게 대통령에 어떻게 충성심을 보일 건지에 대한 충성 경쟁을 계속하도록 강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심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병에 걸렸잖아요. 나인갑병. 소위 말해서 난갑병이라고 요새 하는 그 난갑병에 걸려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 윤석열의 개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국민의힘을 아주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였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 배신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죠. 예. 근데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에 대한 충성과 배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을 쓸 때 본인에 대한 충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에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처음으로 정광재 대변인과 윤재견 네. 대변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셔도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관저로 달려가고 있고 관저 정치에 밑자락을 계속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윤석열과 단죄하고 출당시켜라는 게 50%,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지켜봐라고 하는 게 좀 더 있고, 그리고 한 16% 정도만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라. 라는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윤석열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부터 시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배신을 언급을 했고요. 사실 배신 딱 들으면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른 의미의, 완전 다른 의미의 배신을 전직 대통령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 배경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때 통상 보이셨어요? 저하고 네.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 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수척해 보이고. 예, 평소와 달리 약주도 안 한다. 안 하길 다행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뭐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철우 지사가. 그런데 막판에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알고 굉장히 상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 헌재 판결이 막판에 뒤집어졌는지 처음부터 전원일치였는지 우리가 결정문이나 선고 요지만 봐서는 처음부터 이거는 전원일치였구나, 우리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정도가 느껴질 정도의 결정문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는 망상인 것 같고요. 그거는 헌법재판관 그 8분이 무덤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판에 뒤집어졌는지. 저는 이 말조차도 조금 황당한 얘기 같고요. 예. 특히 뭐 알코올 생애 주기에 걸쳐서 알코올 총량제가 있다면 이미 한도 초과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뭐 약주도 안 하시고 이걸 걱정이라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나서는 주자들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는 어떤 후보들 한 명도 없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관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선고 요지, 그다음에 결정문을 다시 한 번씩 다 정독하고 그다음에 이 경선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윤재관 의원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50%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조사 개요를 설명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안 하면 제재를 당해서 숫자를 말씀 안 하시기를 제가 원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MBS 조사라고 하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24.9%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과도 통화를 해서 역시 대선 출마에 잘해보라라는 덕담으로 봐야 될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거든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 그냥 덕담 수준의 이야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안 하는 차원에서 덕담을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선거 개입, 경선 개입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의 어떤 강약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버겁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다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만한 후보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복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과의 만남, 접촉에선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특정인을 향해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재관 의원님? 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 야망, 욕심 그리고 망상 이런 것들이 계속 펼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동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들이 중심을 잘 잡고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본인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제는 민간인에 불과한 내란 수계 그리고 범죄 피해자 이 사람의 말을 계속 전하면서 본인의 출마 장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18명,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그분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숫자의 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국민에 대한 사죄는 오간데도 없고 본인의 출마만을 가지고 재판만 계속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극우의 괴멸들이 계속 날마다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주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원희룡, 김기현, 김태흠.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저런 발언과 입장을 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저는 그 경선 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룰이 과거처럼 8명, 4명으로 뽑는 선거였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현실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한꺼번에 4명으로 줄이게 됐단 말이에요. 1차 경선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애써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뭐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실제 출마가 거론됐던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경선 룰이 확정된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가장 당황스러운 분은 김문수 전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받고 있던 지지가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피사돼서 피발광초에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명시적으로는 어떤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 후보에게 본인의 뜻이 전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다소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움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이 누구 한 사람을 확실하게 뭐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다 그냥 발을 걸쳐두고 마치 보험 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파면돼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런 전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이렇게 지금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대선 경선에 개입을 하는 것인지 참 도저히 끝까지 이 상식적인 모습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루바삐 파면에 이르게 됐던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당내 경선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될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국민의힘의 경선룰 그래픽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광재 의원이 경선 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1차 경선은 지금 뭐 다 출마 선언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뭐 1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4명으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경선에서는 2명을 선출하고 3차 경선에서 마지막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물론 2차 경선에서 1명이 과반 득표를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으나 그동안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경선룰이 발표되니까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저게 4명 선출하는 것에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 중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될 거라는 정말 믿음이나 기대를 갖고 출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으로 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이른바 정치적 체급을 올릴 목적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밖에 없는데,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추려지기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회라든지 각종 그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지, 1차 컷오프 이전까지는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일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4인 선출 1차 경선은 4월 며칠이죠? 지금 4월 22일에 4인이 선출되고요. 예.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9일에 2차 경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2명의 후보로 좁혀지는데 이 양자 토론을 하고 1일과 2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5월 3일에 그 경선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나가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꼭 당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다가 예. 기탁금이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예.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그걸 너무 가치 없이 그냥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는 거라서 그건 돈을 내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못 돌려봤죠. 예. 근데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고 대선 경선 후보면 그래도 한 당에서 1억 정도는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 총 기탁금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3억 원이 넘지 않는 넘지 수준으로 않는 수준. 아니 조정하겠다고 그거는 모든 했습니다. 후보들 총합이 3억을 넘지 않는다는 거라서 한 사람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라고 그렇게 예. 뭐 그런 얼마 안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며칠이면 이게 지금 그러네요. 아, 출마를 안 해봐가지고. 잘 15룡, 모르겠는데. 뭐 14룡, 20룡 예.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우후죽순으로 그냥 이렇게 예. 너도 나도 출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들 또 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이미 또 거론된 것만으로도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대선 출마는 안 해봐서 정확한 기탁금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런 가운데 대선 출마 여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차출론, 죄송합니다. 추대론까지 일고 있는데 하필 국민의힘 경선룰이 발표된 날 그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물었고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는데 본심이 뭘까요?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답하면 그건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얘기가 어떻게 언론에서 기사로 다뤄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두 정상 간에 물론 한쪽은 정상적인 정상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뭐 어쨌든 정상 자격으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죠. 그리고 그 외부에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알려주기 전에는 기사로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기사로 나왔단 말이죠. 저건 고의적으로 이제 이른바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진짜로 출마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됐던 뭐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죠. 예. 근데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직무대행, 권한대행이고 경선이 막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사퇴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출마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엊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헌법재판관 지명. 예.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이한규 후보자를 지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유도하면 탄핵 소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걸 구실로 삼아서 사퇴하고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예. 저는 뭐 개인적인 김영남 의원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이기 때문에 5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사퇴를 하면 예.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4월 22일 전에,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예.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나중에 최종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전망들이 있는데 예. 혹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글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무소속 출마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당에서 그럴 보기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는 걸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의 사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출마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의 출마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면된 이후에 권한대행의 역할이 정상적인 대선의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본인이 이제 심판이 아니고 직접적인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정에 참여해봤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국가 기밀의 누설입니다. 예. 국가 정상 간에 통하는 국가의 그 기밀로서 보안이 유지되고 그것서 관리되고 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게 정상인데 정상 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언론에 툭 던졌다, 누군가가 흘렸다, 이건 국가 기밀의 누설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급의 대화입니까?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얘기를 했고 정상 간에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한덕수의 출마 여부만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끌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저는 공직자로서는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도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꿈 깼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내 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지금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저는 뭐 특별히 관심사항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예. 그냥 그렇게 물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흘려서 이렇게 보도가 되게 하고 완전히 자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김건희 상설특검 추천해야죠. 내란 상설특검 추천해야죠. 공수처 검사 7개월 전에 임명 제청됐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위헌적인 월권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주변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번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예. 그런데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동 공수처장 국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독수 대행도 이완규 법제처장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고 피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사람이 다 지금 위헌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형국인데 이게 무슨 대선입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10명 가까이 되는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국회에서 출마 선언했거든요. 개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어제 당대표직을 사퇴했고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 약 1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국민의힘이 의석순으로는 두 번째 큰 당이고 뭐 우리나라 정권을 여러 번 맡아봤던 주요 정당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12월 3일에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뭐 실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 싶어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이 이재명 후보이냐 아니냐 뭐 그것을 거의 가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이번 대선은 개헌과 호헌,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전 예상합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전반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극적인 한 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헌이 아닌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의 정치 기득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호언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개헌론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태흠 지사가 그 출마를 접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면은 그것에만 기대서는 대선 필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필패하게 생겼어요. 하는 얘기가 내용이 전부 다 지금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반감의 표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후보가 되겠다는 것인지,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본인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11분간의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훌륭한 도구로 써달라,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뻔한 뭐 출정식 이런 거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내일은 이제 향후 비전과 뭐 캠프도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준비된 후보라는 것, 그리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의 두 모습의 상반된 모습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치 초보의 출마 선언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생각합니다. 웹 포스터부터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오늘의 발언도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비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아주 공허한 출마 선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그 출마 선언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후보 역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근감 있게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주권재민의 그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고 봐서 저도 오늘 호평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권 후보 단일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이렇게 호평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심판론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것은 세간의 정치적 평가고 본인의 정치적인 비전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제가 독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짧게요. 예. 예.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자가 미래를 얘기하면 그건 공허한 그 공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저는 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지금 그게 국민들의 평가가 여론조사의 수치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국가가 잘못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의 제일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미래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 마땅한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출마하는 게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호 1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되나요? 국민의힘이 되나요? 원내 의석수로 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의석수 많은 당이 기호 1번을 가져갑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 기호 1번이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기호 3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의석순으로 된다. 앞으로는 이 손동작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만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어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까지 나란히 손을 맞잡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과 함께 관저를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전시뿐 아니라 너도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 관저에서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처신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입니까? 4월 7일인가요? 관저에서 파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관저로 끊임없이 탑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오늘도 JTBC 취재진은 한남동 관저 앞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빈 트럭이 관저로 들어가고 또 꽉 찬 트럭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퇴거를 위해서 짐을 미리 옮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도 40에서 50명 규모의 경호팀이 이미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호처가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의 보도 내용이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일부 먼저 보도가 돼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면 대통령의 사적 만찬은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이고요. 대통령실 조리사도 동원이 됐고 매일 외부인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라는 게 JTBC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고 오늘 뉴스룸에도 관련 보도가 나갈 예정인데 파면 대통령에 대한 보좌 의무가 없는 직원들까지 불러서 상을 차린 게 되는 셈입니다. 관저에 지금 일주일째 머물고 있고 오늘 저희 오대영 라이브 시작하면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내일 오후 5시에 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아마도 고별 만찬을 쭉 이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인사들을 대통령실 조리사까지 해서 관저로 불러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한길 씨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 173시간 38분이었나요? 예, 제가 시간으로 적어놓은 거 계산해가지고 있어요. 이거 비용 다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본인 개인 비용으로 지금 송별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고 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 173시간 38분. 38분 예. 이거 시간으로 해서 다 청구해야 맞다고 보고요. 이거 끝까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얘기가 굉장히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계엄 내란 사태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잖아요. 한덕수 대행도 굉장히 얼굴 두껍게 지금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있고 지금 파면당한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사과 반성은 고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송별회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관저를 뺀다고 하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정도 후에 저녁에 퇴거를 했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국민들이 아우성이었거든요. 예. 왜 파면당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파면을 당했는데 왜 빨리 안 나가느냐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정말 낯두껍게 철면피처럼 일주일을 뭉개다가 그것도 굉장히 자중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온갖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런 정치를 안에서 하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요한 그 기점으로 전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관저를 내일 떠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비극이고요.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탄핵 다 반대하고 앞장서서 헌재에 대해서 모욕하고 재판관들 인신공격하고 그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그런데 끝까지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이런 모임하고 만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참 국민들을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으면 무슨 돈으로 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고 지금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분노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무슨 돈이었을까요? 개인 사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글쎄, 제가 보기엔 뭐 대통령실의 그 특활비 내지는
경호처 예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 쓰면 안 되는 돈이죠. 이미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직무 정지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4월 4일부터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만 정말 개인 돈 썼을까요? 저거는 아니라면 그거 자체가 범죄죠. 예. 횡령이 되는 거죠. 지금도 역시 끝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시키면서 사실상 국고손실죄를 계속 범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에서 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활비와 관련돼서 특활비를 만지작만지작하는 김성훈 경호처장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호처 내부의 우려, 이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거 다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김보엽 대변인 출연에서는 당에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제보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특활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그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예.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내일 퇴거한다고 합니다만은 퇴거 이후에 경호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바로 수사를 받아야 되면 신병 처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호시설을 완전히 갖추기에는, 막대한 돈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국가 예산, 나라 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끝끝내 밝히지 못하는 건가요? 이제 그동안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불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또 한번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경호처 내부에서도 지금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증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혀 뭐 밝혀낼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과거 수사 사례를 보면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를 뭐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특활비를 뭐 억 단위로 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지고 그거로 또 형사처벌 받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약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밝히려면 밝힐 수 있다. 파면 이후에 그 관저에서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 기록물도 아니고요. 보안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고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 정서를 보면 관저에서 퇴거하는 시점도 시점인데 이렇게 만찬을 연일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관저에서 만찬 비용이 어떤 비용에서 지불이 됐는가 제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 공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인지 일단 뭐 확인하지 못했고 사실이라면 그러는 게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또
뭐 정말 원 단위까지 나눠서 4월 4일 이전에 구매한 뭐 식자재를 4월 4일 이후에 썼기 때문에 공금을 썼다.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퇴거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런 겁니다. 비용 문제도 식비에 관련된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당점유에 관련돼서 170시간이 넘는 무당점유를 국가의 국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단죄가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저가 지금 파면의 무풍지대입니다. 파면의 사각지대거든요.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대로 경찰이 계속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이 다 투입되고 있고요. 관저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 20명가량의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왜 민간인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는 것을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를 완전히 해치는 것이고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희정 의원 의견도 들을게요. 최소한의 도덕적인 어떤 마음, 양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퇴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국한된 몇 명만을 불러가지고 송별회처럼 이렇게 뭐 동네 잔치합니까? 파면됐다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특히 전환기 씨한테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빨리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퇴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구속되고 지은 죄 받고 처벌받는 것. 그게 국민에게 국민이 받은 이 배신감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데 본인이 지금 퇴거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온갖 이 이 국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경찰, 경호처 인력들 뭐 본인의 어떤 뭐 사조직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아무리 파면당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측은지심이라도 가져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본인이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5시 이후로는 정말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고요. 빨리빨리 재구속돼서 국민의 눈앞에서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매네요. 윤 전 대통령 연루 사건이 여러 건 있죠. 의혹 단계인 것도 있고 의혹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도 있고 이미 재판에 넘겨갔거나 이제 수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선거 및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그 사건 등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과 혐의점도 있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하나하나 몰아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아마도 퇴거를 하고 나면 수사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는데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 실제로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사실은 수사를 통상의 경우에 예전 같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해 왔고 이미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는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단히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수사를 좀 깊이 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도 역시 같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미 진작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야 할 수사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미적거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일 오후 5시 저희 방송 중에 퇴거하는 장면들이 아마 속보와 영상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파면 일주일을 꽉 채우고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고 합니다. 관저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관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파면 뒤에도 관저를 일주일 쭉 쓰고 있거든요. 예. 나라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혹시 추정되는 금액이 있나요? 그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어제 일부 보도자료에 올라온 만찬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그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행사가 계속돼 있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금액의 과다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탄핵당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국민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회한이 느껴지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셨으면은 이때 진정으로 모든 국민께 그 사과를 하고 아픈 국민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시면서 12.3 계엄 이후 갈등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술 안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행동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 정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졸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엄격히 4월 4일 11시 22분 이후 국고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행여 전직 대통령 일을 하신다 해도 실은 자신들이 잘못 모셔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모들이 더 이상 망가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께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말려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전 행정관이 치졸할 수도 있지만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문제를 토론했는데 치졸하다는 의견은 별로 없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고맙습니다.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제기한 의혹들이 있고 어제 경호처가 직접 반박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한 예. 입장도 들어볼까요? 물론 뭐 지금의 시스템이 바뀐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반박에 보면 그 제 말을 좀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101단 정비작전 개정을 잘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정말 그 경호법에 나와 있는 경호의 의미조차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경호법상에 보면 경호는 경비경호와 신병경호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경비경호는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안전하게 행사 및 활동할 수 있도록 경호행사 지원이라든가 보안시설로서의 청와대 방어, 보안장비로서의 경호, 위험사태 발생 시 청와대 방어 결정을 하는 업무고요. 신병 경호는 시청자들 보시는 대통령 주변에서 왜 선글라스를 딱 끼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경호경비 실무 담당 간부를 2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뭐 어떤 뭐 통신이나 이런 특기를 가지신 보다 제가 아마 대통령 경호경비에 누구보다도 저도 세세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높게 올라가신 분들이 신임 경호원 교육받을 때 청와대 경호경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아마 제 얼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곳에 근무하다 보니 경호실 직원들과는 왠지 동료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친분이 있어서 연락도 자주 하고 특히 이번 그 1, 2차 체포영장 그 사태 때에는요. 법적 문제가 수반되는 사태다 보니까 저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즘 현재 경호실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여러 옛 여당 국민의힘 예. 인사들이 드나든 행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전한계 씨도 만났다는 소식도 들리고 사진까지 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뭐 보도등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이런 간섭을 하면은 좀 이렇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법을 한자로 풀이해보면은 물수변의 갈 것자입니다. 즉, 물이 가는 길,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문자 형식으로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지요. 지난 12월 3일 계엄을 시작으로 4개월로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셨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는 만찬이나 국가 인력 혹은 예. 자원의 사적 유용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예.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아주 들면 중요하죠. 예. 비화폰 서버 확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절을 비우게 된다면 서버 확보라든가 내용 파악이 좀 용이해질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용이하고 압수수색은 해야 되고요.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고 국방장관 그리고 수많은 장군들이 구속되어서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설사 자연스럽게 뭐 서버 용량이 넘쳐서 없어지려고 하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면은 이걸 다른 이동식 매체에 저장해 놓아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사용한 비화폰 그 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는 누가 고의적으로 건들지 않으면 디지털 포렌식을 한번 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이제 이게 무슨 뭐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비화폰 불출 대장이나 비화폰 자체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하는 송수신 기록은 국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니 비화폰 송수신 번호명만 받아가지고 이 특정 시기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나중에 살펴본다는 것인데 메신저 문자나 내용을 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형사소송법상에 국가 기밀로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됐고 예. 대통령 파면 뒤에도 여전히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비화폰 서버 등을 비롯한 증거인멸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참 그걸 염려하는데요. 정말 그런 염려가 저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기부였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예. 그리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긴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문제도 꽤 불거지겠죠? 예, 지금 아마 어제 제가 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혼자 사용한다는 것 갖다가 무슨 독점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대통령과 영부인이 뭐 서울 처음 구경 오는 시골 김서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막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서울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용할 때 이제 경호원들 타고 뭐 타고 그분들은 바로 내려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좀 약간 불편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 그걸 뭐 독자적 사용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예전에는 참 당선자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든 그 주민들이 그걸 갖다 많이 양해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때 당선자 시절에 축하하는 의미가 지금도 그런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심이 들고요. 또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 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대통령 경호 규정에 어디에 전직 대통령이 사저에 복합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효율성 안전성은요.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생각해야지 전직 대통령 한 명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당선인 시절 엘리베이터 사용, 독점 사용 주장에 대해서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 입장도 함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빨리 한남동 관절을 벗어나고 싶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체근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셨는데
예.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동료의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특히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많이 이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저도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떤 기자분도 그분도 또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자분도 취재를 하셨고 저도 그런 말을 들었고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저에게 방문해서 당신이 직접 그런 지시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경호처 내부에 제가 뭐 예. 취재원 혹은 어떤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요청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예. 믿을 만한 이제 경호처 내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제가 이름을 밝히면 또 그 직원도 요번에 또 해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경호처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지금 경호처 분위기는 오늘 아마 그 아침에 저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내부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뭐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건 명백히 말씀드리면요. 공무원법 제 73조 3항에 보면은 3호의 1항을 보면은 직위의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위의제 조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중에서 수사를 받는 비위가 있는데 비위 정도가 중대하면은 직위의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의 중에서 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김성훈 경호처장이나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수사를 아주 중요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비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사권자가 이런 사람들을 직위해제 안 하고 즉 쉬운 말로 어떤 면 보면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경호하라고 준 권총을 지급해 놓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원칙대로 인사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 경호실 창립 기념일에 국가공무원 해가지고 윤비어천가를 불렀니 무슨 뭐 생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두리에 놓고 작사하냐 이상한 말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경호처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려시대 무인정권의 사전이냐라고 이렇게 자개를 하는데요. 그런 말은 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연판장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훈 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700여 명 중 다수가 이 청원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명 연판장 돌리는 건 보신 적 있으세요?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으신데. 저는 정말 이거는 처음 보는 사태고요. 제가 경호실 창립 기념일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예. 이렇게 무슨 그 국가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윤비어천가 부른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경호처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경호원들은요. 그런데 대통령을 모신다는 자긍심과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어떤 특이한 간부가 어떤 누구의 단 한 사람의 신임을 등에 업고 이 직원들 전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제 뭐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호처는 또 이렇게 신속히 정상화하려면 빨리 또 정상화되는 조직입니다. 예. 정상화해가지고 정말 경호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를 해야 되고 여러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면 해결이 될까요? 당사자들 조치는 제가 보면은 아마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이런 사람들을 고위공무원에 두고 계시는 그 분들을 우리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처는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사의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경호실은 항상 자기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인사가 갈 수 있는 게 예정돼 있거든요. 이것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못 가고
그냥 아부만 잘하는 사람은 갈 수 없는데도 막 가고 이런 식으로 혼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군사 정권 이후에 경호처의 경호처장, 차장의 이름을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많이 접할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경호처의 사조직화가 그만큼 군사 정권 이래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호원들도 사복 입은 경호원들 다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 소총을 든 어떠한 특공대들을 딱 그 차 위에 세워가지고 무슨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위력가시하면서 퍼레이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경호는 안 되고요. 제가 그 93년도부터 경호실에 근무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신속히 대처하는 경호, 그림자 경호, 이것이 현대 세대의 경호라는 것을 눈으로 듣고 살아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좀 놀란 게 경호는 피경호자, 대통령이면 대통령, 영부인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 움직이는 게 경호입니다. 그런데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님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의정결례에 크게 어긋나고요. 경호원이 그렇게 대통령 보고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갑시다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해가지고 빨리 대피시킬 때 그때 외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벤퍼벨S가 왜 필요하냐고? 체력 저하, 육체 피로, 신경통. 벤퍼벨 S로 한 번에 패스.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른들의 피로 회복제 벤퍼벨 S. 보험회사의 케어는 달라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일생을 책임져야 하기. 악사 케어. 더 세심해야 한다. 더 충분해야 한다. 때론 더 과감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부터 만일의 위험까지 글로벌 보험 전문가 악사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케어합니다. 악사.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13년 펴낸 회고록 중 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나면 권한 대행을 하는 현직 총리가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의 일인데 고건 대행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덕수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대행을 보좌했던 그가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내가 권한대행으로 국가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입후보를 하느냐. 2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대행이 됐고 대선 출마까지 생각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에 당부했지만 트럼프가 출마 여부를 묻자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절제했던 고대행의 곁에 있었던 그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I want to find the people who murdered my wife and balance the scales. 복수를 설계하다. Gun to my wife's head. What you doing? Just gotta kill you. 가장 지능적인 스파이 스릴러. Ends here. 아마추어 절찬 상영 중.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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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고함량 아르기닌으로 힘차게 힘이 올라 날아올라 날아올라로 날아올라 복권 한 장, 기부 한 장. 복권 한 장, 기부 한 장.
복권 한 장, 기부 한 장. 이렇게 작은 기부들이 모이면 기쁘다. 아이들의 꿈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로, 이웃들의 희망으로. 한 장 한 장의 기부가 큰 기쁨으로. 쉽고 행복한 기부, 바로 복권입니다. 복권으로 함께 모두를 이롭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